안녕하세요. 청하스입니다. 오늘은 발해의 의문스럽고 갑작스러운 최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원인, 가능성, 요소가 있는데 개중 제일 유명한 건 역시 백두산 화산 폭발로 멸망했다라는 썰이죠. 너무 유명해서 마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이 요소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죠. 정말 맞는 얘기인가? 정말로 화산 때문이었나? 일단 이걸 검증하려면 과학적으로 세 가지를 봐야겠죠. 첫째, 화산 폭발이 정말 있었나? 이걸 봐야겠고, 둘째, 있었다면 해당 화산 폭발이 정말 나라 하나를 망하게 할 정도의 규모가 큰 것이었나? 규모가 아주 작은 것이었다면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하기가 힘들겠죠. 즉, 규모의 문제. 셋째, 화산 발발 시기. 정말 화산 원인설 이게 맞으려면 그게 이제 있었냐와 함께 그게 역사에 기록된 발해 멸망 시점, 거기에 비슷한 시기, 그리고 그 이전에 발생을 했어야겠죠. 중국 25 정사 중에 하나죠. 거란의 요나라 역사를 다룬 요사. 여기에 발해는 926년 멸망했다고 나옵니다. 즉 화산 원인설이 맞을 거면 폭발이 926년 비슷한 시기이면서 그 이전에 일어난 거여야 할 테죠. 이 세 가지 의문을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발해가 정말 화산 때문에 망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죠. 이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있었습니다. 2016년 미국, 영국 등 다국적 연구팀이 백두산 천지 근처에서 현지 조사를 했어요. 가서 한 일이 그 백두산 근처에 화산 활동으로 생긴 암석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암석에 대해 그 안에 기체 성분을 분석한 거죠. 거기 잔존하고 있는 그 기체 성분을 왜 분석을 하냐면 화산이 폭발하면 이제 황이 배출되거든요. 이 황의 양으로 화산 폭발의 여부 그리고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암석 기체 분석을 한 결과 엄청난 양의 화산 폭발로 배출되는 황이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 이제 이 황의 양으로 당시 있었던 화산의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측정을 해본 결과 백두산 화산 폭발할 당시 배출된 황양이 1815년 세기의 대화산 폭발로 알려져 있죠.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 이것보다 황 분출량이 더 많았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러면 당시 백두산 화산 폭발의 규모를 짐작해 보려면 비교적 가까운 19세기에 있었던 탐보라 화산 사건을 좀 살펴보면 감을 잡을 수 있겠죠. 비교로 해가지고. 그럼 탐보라 화산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1815년 4월 5일 저녁이었습니다. 장소는 인도네시아 자와섬. 그날 여기에 있던 토마스 스탠퍼드 래플스 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약 2시간 동안 실로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기거든요.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이걸 대포 포격 소리로 오해를 해요. 해서 군대가 경계태세에 돌입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건 뭐냐면 당시 래플스 경 등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던 자와섬이 그쪽 지역이, 섬 내 그쪽 지역이 탐보라 산이 있는 섬이 아니었거든요. 거기가. 그 옆에 이제 그 숨바와 섬이라는 데가 있고 화산은 거기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래플스경이 있던 지역은 그 화산하고 무려 약 1000km 떨어진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km 떨어진 곳에서 그 소리를 대포 소리로 착각하고 기록을 남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짜 발원지에서는 1000km 거기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대폭발이었을지 정말 감조차 오지 않는 내용인데, 근데 또 더 대단한 건 이때 들었던 이 소리, 이거는 본격적인 폭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더 큰 폭발은 나중에 왔어요. 나중 본격 폭발의 경우에는 탐보라에서 무려 2600km 떨어진 곳에서까지 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그리고 800km 떨어진 곳에 집이 흔들렸다. 이 탐보라 화산이 원래는 약 높이 4000m였는데 이 폭발 후에 2800m로 됩니다. 터지면서 1200m가 날아간 거죠. 현재 목격되고 기록이 남은 폭발로는
인류 역사상 손에 꼽히는 대형 화산 폭발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요. 직접적 사망자 수만 6, 7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직접적으로만요. 간접 피해는 뭐 전 세계에 끼쳤는데 이때 그 터져 나온 화산 물질들 때문에 한동안 세계 기후에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물질이 터져 올라가지고 햇빛을 막으니까 당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월 달에 미국 뉴욕에 눈이 내렸다. 황당하죠. 뭐 그 근처에서는 그 서리도 와요. 그쪽 지방에서 6월에. 그리고 이제 온 게 전 세계적인 흉작. 이게 조선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조선 순조 16년, 1816년, 그러니까 화산 폭발 후 그 다음 해죠. 조선왕조 실록에 대흉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농사에 직격탄이 와서요. 이 그 폭발 전에 1814년에 조선 호구조사가 790만 명이었는데 그 폭발 다음에 1816년에는 659만 명으로 줍니다. 790만이 659만으로 된 거죠. 그야말로 탐보라 화산 때문에 전 세계가 휘청거렸다. 근데 1000년 전 백두산 폭발이 이것보다 더했다는 거죠. 이 탐보라 때보다 황 배출량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의문은 해결되는 거죠. 백두산 화산 폭발이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의 폭발력을 지닌 것이었냐? 이 정도면 충분히 나라를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발해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상기온과 대흉작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면 안 망하는 게 오히려 신기하다. 근데 규모는 이런데 남은 하나 요소, 결정적인 게 이제 문제는 시기죠. 화산 크게 터진 건 알겠는데 그 시기가 요사에 발해 멸망 연도라고 되어 있는 926년 그 이전 시기가 맞느냐, 이게 이제 남은 문제죠. 근데 희한하게 이 화산 폭발에 대한 그 명확한 역사적 사료 기록이 딱 이때다, 딱 이때 백두산 화산이 터졌다, 이런 게 없어요. 해서 폭발 시기가 920년 대에서부터 950년 대까지 여러 가지 추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최근에 2017년에 이거 이제 발표가 났어요. 이 정확한 백두산 화산 폭발의 시점이, 폭발 시기를 3개월 단위로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연구단이. 측정을 어떻게 했냐면 백두산 천지에서 약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 화석 하나를 찾아냈어요. 해서 이걸 가지고 나무니까 나이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서 이 나이테를 통해서 추론을 해 나간 건데요. 어떤 식으로 했냐? 뭐 나이테를 센다고 해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어떤 기준점부터 세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준점을 정할 수 있는 화석을 찾았던 거죠. 서기 775년에 지구에 엄청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때 지구가 우주로부터 무시무시한 양의 감마선 피폭을 당합니다. 왜 당했냐면 당시 우리 은하계에 있는 두 개의 블랙홀 혹은 두 개의 중성자 별이 하나로 합쳐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온 광대한 감마선이 지구에까지 온 거죠. 보통 이런 일이 한 10,000년 혹은 1,000,000년에 한 번은 일어난다고 해요. 서기 700년 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적어도 우리 사는 동안 앞으로는 없겠네요. 여튼 이 일이 이제 775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두산 근처에서 발견한 나무 화석에 이 775년 감마선 피폭의 흔적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 피폭 흔적이 있는 지점을 775년으로 해가지고 그 나이테, 이 나무가 사망한 게 백두산 화산 폭발 때 발생한 그 쇠설물이라는 건 그 폭발 분화에 의해 파쇄, 방출돼서 날아가는 뭐 바위 파편, 뭐 그런 것들을 말해요. 이거에 이제 덮여가지고 나무가 사망한 건데, 그러면 775년 기준해서 거기서부터의 나이테를 사망 때까지 하나씩 세 보면 백두산 화산 폭발 연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대망의 백두산 화산 폭발 연도를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발해 멸망은 926년인데 그러면 백두산 폭발은 정확히 몇 년이었냐? 926년 비슷한 시기면서 그 이전이면 발해가 화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게 매우 유력해질 수 있고 926년 이후면 망한 다음에 터진 거니까 망한 것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럼 백두산 폭발 정확히 몇 년이냐? 946년입니다. 그해 가을에서 겨울 사이 10월에서 12월 중에 그러니까 발해 멸망 926년 이후 무려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터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가 2016년, 2017년 이때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발해가 백두산 폭발로 망했다라고 하는 설은 굉장히 뻘쭘해졌습니다. 이 946년 폭발 결과가 상당히 기존에 원래 있던 예전에 여러 기록들하고도 좀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사에 보면 946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개성에서 천고명이 들렸다. 그러니까 개성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 이거죠. 이 탐보라는 2600km 떨어진 데서도 소리가 들렸으니까 개성에서 당연히 충분히 듣고도 남죠. 일본 쪽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나라현에 있는 고후쿠지라는 사찰이 있어요. 여기 남겨진 기록을 보면 946년 11월에 하늘에서 하얀 재가 떨어져 내렸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화산재겠죠? 그러니까 946년 10월에서 12월 사이라는 연구 결과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사찰의 기록이죠. 따라서 이 최근 연구로 인해 백두산 화산 폭발은 발해 멸망 무려 20년 후에나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백두산 폭발과 발해 멸망은 관계가 없다. 다만 그 근처에 살던 발해 멸망 후에 유민들의 움직임, 20여 년 후에 그런 거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순 있다. 일단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론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반론할 게 없잖아요. 926년 망하고 20년 있다가 폭발한 거니까 망하고 난 나중인데 그게 망한 거랑 뭔 상관이냐.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대형 빅뱅 폭발은 946년이지만 그 이전에 소규모의 사전 폭발들이 있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과테말라의 뿌에고 화산 같은 경우는 1974년에 큰 폭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2018년 또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발이 수십 년 주기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946년에 대형 빅뱅이 났다. 이건 인정한다. 그래도 뿌에고 화산 같이 946년 수십 년 전에 또 있었을 수가 있다. 백두산도. 따라서 화산 영향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견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참 하나의 정답을 딱 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쟁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이제 제1요소 가장 유명한 백두산 화산 폭발설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럼 이제 혹시 화산설이 아니라면 또는 화산설만이 즉 온리 화산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면 발해 멸망이 그럼 다른 요소는 뭐가 있었겠느냐? 너무 갑자기 망했는데 우리가 보통 발해 멸망을 오로지 거란과 발해만의 관계 문제로만 보는데 그렇게 단순하기만 했을 리는 없죠. 일단 당시의 주변 상황, 정황을 좀 알아야 진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발해 공격의 가장 결정적 인물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란, 요 나라의 태조, 야율 아보기이죠. 요 나라 세운 사람이죠. 엘리 아바우즈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야율 아보기예요. 다만 엘리 아바우즈가 정확한 그들 발음이었는지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몽골의 징기스칸, 나중 금나라 아골타, 후금, 청나라 누르하치,
뭐 거란의 그런 격의 인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인 게 징기스칸처럼 이 인물도 상당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거란 내 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야율아보기 조부가 경쟁 부족에게 피살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 삼촌들 다 도주를 합니다. 야율아보기를 떼놓고. 해서 할머니가 야율아보기를 숨겨가지고 겨우겨우 키웁니다. 뭐 이 인물도 얘기하자면 끝도 없는데 오늘 주제는 또 따로 있으니까 조금 이제 요거는 넘어가고, 하여튼 나중에 불굴의 의지로 이 어려운 상황을 딛고 거란족을 역경 끝에 통합, 916년에 황제를 칭하고 요나라를 세웁니다. 대요라고 했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발해 멸망의 10년 전이죠. 이 요나라의 도읍 위치, 그러니까 수도가 임황이라는 곳인데 상경 임황부, 여기가 어디냐면 뭐 대략 한 이쯤 됩니다. 이 위치가 여러 쪽에서 좀 끼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쪽에 몽골 지역 쪽 또 다른 부족들 이쪽 지역에, 그리고 동쪽에 발해, 그리고 아래쪽엔 중국 나라들. 그러니까 거란이 웅비하기 위해서는 다 각 방향에 이 강력한 라이벌들을 이겨내야지만 웅비를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야율아보기도 그걸 알고 있었고, 해서 먼저 정리에 나선 건 이 서쪽 몽골 지역 부족들이었습니다. 서쪽을 싹 정리를 해요. 그걸 이제 925년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925년 연말에 드디어 발해와의 전운이 감돌게 되죠. 이게 이제 발해 멸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926년 직전까지의 상황이고, 여기까지가 거란 요나라 상황인데, 그럼 발해는 뭐 하고 있었냐 그동안. 이 발해 그 직전 상황을 좀 보면 발해 왕이 총 15명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 중 잘 알려진 건 역시 제1대 대조영 고왕, 2대 무왕, 3대 문왕이 우리한테 유명하죠. 2대 무왕이 바로 그 유명한 장문휴의 산둥반도 침공, 그리고 3대 문왕, 이분은 통치기간이 무려 57년에 달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발해 문왕 이전에는 물론 이 문왕보다 더 길게 재위했던 왕들이 있었지만, 이 문왕 이후에는 이것보다 더 길게 하신 분이 없죠. 그러니까 뭐 문왕 이전에야 뭐 고구려 때도 더 길게 하신 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이후에는 없다. 발해 총 기간이 228년인데 그 중에 57년이니까 왕은 15명이었지만 문왕 혼자서 기간의 약 4분의 1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강성한 위력을 떨치던 발해가 쭉 이어지다가 10대 선왕까지는 시호가 전해지는데 11대 왕 대이진부터 시호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름, 즉 휘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가다가 13대 왕이 대현석이라고 있습니다. 대현석이 아마도 894~5년 이때쯤 세상을 뜨고 14대 왕 대위해가 자리에 오릅니다. 대현석의 아들인지 사촌인지 뭔지 정확하게 명확하진 않아요. 14대 왕 대위해는 오랜 기간 그 실체가 알려져 있지 않다가 20세기 들어와서 1940년쯤에야 그 이름이 발견되어서 알려지게 되었죠. 그럼 894~5년부터 들어선 14대 왕 대위해 이 왕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발해의 상황이 어땠나. 일단 일본 쪽 사료를 보면 발해가 이제 뭐 견당사, 견일본사 이래가지고 당하고 일본 쪽에 주기적으로 사신을 보냈는데, 반면에 일본에서 발해로 가는 건 이제 견발해사이죠. 근데 이게 14대 왕 대위해 때부터 일본 쪽에 사신을 안 보내요. 견일본사 일시 중단. 나중에 다시 또 보내긴 하는데 이때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럼 몰라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대신에 견당사는 계속 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대위해가 왕위에 오르고 한 2~3년이 지났을 897년에 당나라 쪽 기록을 보면요, 발해하고 신라하고 서로 같이 견당사를 당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발해하고 신라하고 당 조정에서 좀 다툼이 납니다.
14대 왕 대위의 아마 아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왕자 대봉해라고 있어요. 왕자긴 왕자인데 정확히 누구 아들인지 좀 애매한데 여튼 이 인물이 당의 사신으로 갔는데 당 측에서 대봉해와 발해의 만나는 순서를 신라 사신보다 뒷자리로 배치를 합니다. 이에 대봉해가 발끈해서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용납할 수 없소. 우리를 신라보다 우선순위로 바꿔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신라는 여기에 반발하죠. 그래서 여기서 대봉해하고 신라 사신하고 아주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누가 우선순위가 되는 게 논리적으로 옳은가? 대토론을 벌인 건데 근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건 당시 대봉해가 내세웠던 논리거든요. 뭐라고 논거를 댔냐면 우리 발해가 신라보다 더 국력이 강한데 어찌 우리가 하석이란 말이오. 당연히 상석을 주시오. 국력이 우리가 세다라는 걸 근거로 댔어요. 물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100% 믿을 수야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네 말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자기네 얘기하는 건데 더 좋다고 얘기하겠죠. 따라서 이 대봉해의 말을 액면 그대로 100% 받아들일 수야 당연히 없지만 적어도 897년 이 시기까지만 해도 발해가 그렇게 이제 897년이면 망국을 한 30여 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랬다곤 해도 그런 어떤 망국의 징조가 보이는 쇠락의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을 했던 걸로 봐서 라는 추론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이때까진 그럭저럭 괜찮았던 것이 아닐까? 근데 이에 대해서는 또 반론도 있어요. 아니다. 이때부터 이미 대위의 시절부터 징조가 보였다. 왜 그러냐면 발해랑 신라가 싸우면 결국 둘 중에 한 명의 손을 당이 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결국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신라입니다. 이걸 보고 당시 발해가 외교 파워게임에서 신라한테 밀린 거 아니냐 이런 관점도 있는데 또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당연히 아니 그거야 신라가 당하고 예전부터 더 여러 교류를 오래 쌓았으니까 그런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뭐 국력 외교 파워게임의 승리다 이렇게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논점도 있죠. 즉 국력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일화일 것이다. 당시 신라 상황도 좋지 않았잖아요. 당연히 897년 그 이전 시기 쭉 이어져던 그 시기 무렵에 신라왕이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진성여왕, 한국사 최후의 여왕이죠. 유명하죠. 사생활적으로 뭐 위홍이란 사람과 정을 나눴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많잖아요. 그런 얘기. 정 나눈 얘기.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그 당시 분위기상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뭐 그때는 그랬었는데 뭐 크게 무슨 뭐 문제나 잘못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논란들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이 왕 때 그 유명한 원종 애노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즉 당시 신라도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인데 해서 이 당시에 그 소소한 이 신라의 그 외교 승리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905년에는 대위의 거의 말년인데요. 이때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건 비교 대상도 또 있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발해의 신료 중에 오소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당에 한번 가거든요. 이 오소도의 아들이 오광찬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오광찬이 당 과거에 급제를 해요. 헌데 당시 신라 사람 중에 최언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급제를 하거든요. 급제자들 명단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 오광찬이 최언휘보다 이름이 아래에 적혔다고 해요. 해서 이 아버지 오소도가 대분개를 합니다. 아니 어찌 우리 발해의 급제자 이름이 신라 사람 아래란 말이오.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근데 이때 오소도가 내세웠던 논거가 뭐였냐면 옛날에 나도 당 과거에 급제를 했던 사람이오. 근데 예전에 내가 급제했을 땐 내 이름이 신라 사람들 위에 있었소이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바꾸냔 말이오. 이렇게 항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당에서 매사에 무조건 신라를 상석으로 더 윗선으로 먼저 했던 건 아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오소도 얘기는 야, 예전에 우리 발해를 더 쳐줬는데 왜 지금은 신라를 더 쳐주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변화, 체인지를 발해 국력 약화의 일종의
징조 뭐 이런 걸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딱 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지나친 해석이냐 아니면은 뭔가 어떤 발에 대한 징조냐, 뭐 급제자 이름 적는 거하고 국력하고 딱 연결을 시키기가 이것도 뭐 어떻게 100%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과대한 해석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관점 상당히 또 역시 그 역시도 논리가 있는 거죠. 여하튼 이 오소 사건이 905년 그리고 906년 혹은 7년에 이 14대 왕 대위해가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왕 15대 대인선이 등극을 하죠. 대현석, 대위해, 대인성 이렇게 가는 건데 요들 사이에 한 명 더 있다는 썰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사료가 발견이 안 되니 뭐 20세기에 발견된 사람도 있었으니까 뭐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인선 직위연해가 906년 7년 뭐 대략 그때쯤. 이때 이제 그 동아시아 역사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때 역사가 굉장히 그 극대혼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그 800년대 후반부터 900년대 초, 이 시기가 뭐 신라뿐만 아니라 당나라도 아주 뭐 처참하게 혼란화되어 가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해다 그러면 발해 거란 여기만 주목하는데, 당시 국제 정세를 좀 종합적으로 고찰을 해야, 그래야 발해도 제대로 고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 이게 발해와 나중에 보면 상당히 관계가 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발해의 최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들으면 좀 생뚱맞지만 그 유명한 당나라 황소의 난, 여기부터 얘기를 좀 짚어봐야 합니다. 황소의 난은 이게 875에서 84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이 그 황소의 난은 그 말년의 당에게 치명타를 먹였던 거잖아요. 심지어 당나라의 수도 장안마저 이 황소가 차지하죠. 한때 완전 나라가 뭐 대막장이 되어 가는 건데, 이 황소란 인물도 나중에 한번 하고 싶은 테마인데, 이 황소가 장안 점거할 때 보면 황소가 밀려온다 이러니까 당나라 도읍 장안 관료들이 대겁을 집어먹고 성도 쪽으로 튑니다. 당 황제도 글로 도망가고, 그리고 난 후 백성들의 대환호 속에 황소가 장안으로 당당하게 입성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세우고 대제라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데, 여기까지가 리즈 시절. 근데 당이 수도는 떨어졌지만 지방 친당 세력이 아직 남아 있었으므로 그 세력이 와서 특히 그 유명한 덕완룡, 이극용 뭐 이런 사람들이 타도 황소로 역공을 밀고 들어오는데, 이때 황소의 부하 장수 중에 주온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 우리에게 오는 공세 세력을 막아라 하고 내보냈지만, 이 주온은 홀라당 오히려 이쪽으로 항복을 해버리고 말죠. 적쪽으로. 결국 이렇게 해서 황소는 제압이 되고 말죠. 그렇게 정리가 돼요. 황소는. 그렇지만 이미 이때 당은 막장화가 되었고, 주온, 이극용 이런 군벌들이 직접 이제 천하를 노리게 되는 겁니다. 이 주온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데 그가 바로 주전충입니다. 이 주전충이 왜 유명하냐? 당을 멸망시킨 사람이기 때문이죠. 주전충이 당을 멸망시킨 게 바로 907년입니다. 발해 대인선 즉위 시기와 거의 비슷하죠. 906년 뭐 7년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왕 대인선 등장 시기가 만만치 않은 주변 정세의 격동기였다.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기회는 찬스, 거란의 야율 압보기도 으쌰하고 떠오르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거죠. 실제로 말씀드린 그 주온, 주전충하고 덕완룡, 이극용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죠. 주전충이 당을 멸하고, 그 멸할 때 당 마지막 황제가 이제 애제, 뭐 애종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성향을 받아 자기가 황제가 되죠. 그리고 만든 나라, 우리가 이제 부른 이름이 바로 후량. 근데 이걸 라이벌 이극용이 용납을 못하죠. 뭐야? 해서 깃발 들고 주전충하고 이극용이 천하를 놓고 건곤일척에 이제 대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극용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많이 겪게 되는데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쇄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배신의 연타석 홈런을 당합니다. 일단 그 양아들 이존효라는 무력이 엄청난 장수가 있었는데 10,000명의 사람이랑 동시 맞짱을 떠도 오히려 10,000명이 피한다. 그런 대단한 양아들 있었거든요. 무력이 하도 대단해서 당대 사람들이 삼국지의 감령이나 장료에 비교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주전충한테 홀라당 넘어갑니다. 이 배신. 그래서 그 분노한 이구용이 양자 이존효를 공격해서 도로 사로잡습니다. 해서 처형대 위에 올리죠. 근데 이구용은 사실 뭐 양자이기도 하고 워낙 재능이 대단한 인물이니까 꼭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해요. 일단 이 자식의 은혜를 원수로 갚어 저놈의 목을 쳐라 이렇게 쇼만 하고 그러고선 이렇게 되면 주변의 다른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옵소서. 이존효가 우리 군에 기여한 그간의 공을 봐서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못 이기는 척 적당히 살려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극용 주변 신하들이 양아들 이존효가 워낙 무력이라든가 재능이 뛰어나니까 그걸 시기해가지고 속으로 잘됐다 잘됐어 이러면서 입을 싹 다물고 아무도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존효는 처참한 거열형을 당합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이 일뿐만 아니고 유인공이라는 그 이극용 본인이 절도사로 임명했던 사람인데 야 군사 좀 보내 우리 주전충 치자 응? 이러는데 그 유인공이라는 사람은 또 그렇게 요청하러 온 이극용 사자를 죽여버리고 군사를 안 보내요. 해서 그 분노해가지고 뜬금없이 여기 냅두고 이극용하고 유인공하고 서로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극용이 이제 참패합니다. 굉장히 그 안습의 상황이 연이어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런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예?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극용이 손을 잡으려고 손 내밀었던 세력 그게 바로 거란의 야율아보기입니다. 당시 야율아보기도 한창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었으니까 이제 뭐 손잡아서 나쁠 건 없죠. 자기도 이제 다 막 솟구치는 시기니까. 그래서 둘이 손을 잡아요. 이 둘이 실제로 만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손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합시다. 이극용은 야율아보기에게 주전충의 세력을 같이 경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아보기는 오케이를 하죠. 천군 만마를 얻었다고 생각한 이극용. 근데 여기서 이극용의 일부 부하들은 거란과 야율아보기 저 녀석들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후일을 생각하면 차라리 여기서 아보기를 만난 김에 처치하거나 사로잡아서 협박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극용이 거부하죠. 무슨 소리냐?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지. 왜들 그래? 이러면서. 근데 아보기가 나중에 그 자기 쪽 세력으로 돌아가서 이쪽 그 주전충 후량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역제안을 하죠. 우리 힘을 합쳐서 도관룡 저자를 없애고 그 땅을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일로 보내서. 그러니까 뒤통수 제대로죠. 결국 이렇게 그 정말 연타석의 배신 홈런을 맞은 이 이극용은 주전충과의 승부에서 그의 휘하 대군에게 이제 포위되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포위 와중에 이극용은 진중에서 머리에 종기가 나는 큰 병을 얻고 결국 병사하고 말죠. 이때 이극용이 그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화살 3개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하더니 아들에게 아들아, 이 첫 번째 화살은 배신자 유인공 부자의 몫이다. 두 번째 화살은 바로 거란 야율 아보기의 몫이다. 그는 나와의 맹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 화살, 이것은 철천지 원수 주전충의 몫이다. 꼭 이 화살 3개로 새 원수들을 해치워 주도록 하여라. 이 화살 3개와 그 아버지로부터의 피맺힌 한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그 당시 24세의 이존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도 이제 그 나중에 아버지의 유업을 받들어 엄청난 드라마를 쓰죠. 희대의 복수 대서사시. 이렇게 907년
당 멸망, 그리고 908년 이교경 사망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격동의 시기이죠. 이런 시기에 발해 왕이 된 대인선은 그야말로 자신의 외교 능력이 아주 제대로 시험대에 오른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어지던 국제정세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모를까 지금 완전히 판이 뭐 엄청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나라를 멸한 주전충이 세운 나라 후량, 그리고 덕안룡의 아들 이존욱의 잔존 세력, 당연히 이 둘은 대원수고, 그리고 야율 아보기도 이존욱하고 철천지 또 원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비슷한 시기에 대인선, 이런 상황에 안 얽혀들래야 안 얽혀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과연 대인선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가? 근데 지금까지 들려드린 얘기만 보면 뭐 여기 이존욱이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뭐 아버지도 참담하게 세상을 뜨고, 그 얘긴 여기보다 지금 이존욱이 힘이 약하다는 거고, 또 본인도 나이도 너무 젊고, 또 게다가 이 양쪽에 강력한 원수 세력에 지금 끼어 있고, 이게 뭐 게임이나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까지 얘기만 보면. 근데 문제는 이 이존욱이란 인간이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죠. 이 젊은 이존욱은 아버지 사후부터 이제 실로 좀처럼 믿기지가 않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 그래서 향후 발해가 맞이하게 될 거대한 폭풍을 알려면 사실 이런 당대의 외교 상황 그 흐름을 좀 알아야 하는 거죠.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면. 이런 그 상황에서 대인선이 취했던 스탠스가 발해에겐 차후 너무나 결정적이었다라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향후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추천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